지금 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취재차 서울에 와 있던 한 영국인 유튜버. 그녀가 호텔에서 갑작스레 주저앉아 오열한 이유는 영국에 계신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괴사가 시작되며 48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절박한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료진 파업과 병원 폐쇄로 영국에서는 수술 대기만 무려 3주. 기다릴 수도 살릴 방법도 없는 절망의 순간. 그때 들려온 단 한마디. 한국이라면 지금 바로 응급수술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자 그녀는 단숨에 이송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서울 응급실에 도착하는 순간 한국 의료진은 환자의 신분도 모른 채 지금 바로 수술해야 삽니다. 라며 곧장 수술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9시간 후 영국인 환자는 딸과 함께 오열하는데요. 뉴스에도 외신에도 실리지 않은 감동 실화. 지금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훌륭한 의료기술이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에바 슈미트, 32살의 다큐멘터리 유튜버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를 돌며 문화와 사람을 담아내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 지난 석 달간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중국 관광청과 계약을 맺었을 때만 해도 기대가 컸어요. 넓은 땅, 긴 역사, 다채로운 이야기들. 그런데 촬영을 시작한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옆엔 항상 관리자 2명이 붙어 다녔고 제가 카메라를 들 때마다 그들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처음엔 그냥 안내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죠. 이 장면은 빼주세요. 저기 찍지 마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편집해 주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촬영 일정표를 들고 온 그들의 얼굴, 제 손에서 카메라 각도를 바꾸려는 손길.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담고 싶은 건 사람들의 진짜 표정이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완벽하게 통제된 이미지뿐이었어요. 밤마다 편집실에 앉아 있으면 화면 속 제 얼굴조차 낯설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계약서를 찢었습니다. 정확히는 이메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손이 떨렸어요. 위약금 얘기도 나올 거고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사실 한국은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큐 자료 조사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나라였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확 달랐어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 힘이 풀렸죠. 호텔에 짐을 풀고 샤워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모였어요. 시차 때문에 고국은 한밤중이었는데 고모가 전화를 했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죠. 에바, 내 아버지가. 고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 타월을 손에 쥔 채 그대로 멈췄어요. 고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다고요. 오른쪽 다리에 괴사가 진행되고 있대요. 병원에서 응급실로 옮겼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고모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3주 기다려야 한대. 의료진 파업도 있고 병원들이 문을 닫아서 환자가 몰렸거든. 3주.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3주면 21일이에요. 아버지 다리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괴사가 더 진행되면요? 저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고모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었어요. 고난도 혈관 수술, 당뇨 합병증 치료, 응급 체계. 그 영상 속에서 한국 의사들은 몇 시간씩 수술대 앞에 서 있었고
환자들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당시엔 그냥 흥미로운 자료 정도로만 봤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그게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모, 아버지를 한국으로 데려올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도 놀랐어요. 고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에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한국이잖아. 그런데 내 아버지를 거기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을 찾을게요. 저는 이미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국제의료 이송, 응급 환자 입국 절차, 한국 병원 리스트.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바, 비용도 문제고 서류도 문제야. 내 아버지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데 비행기를 태울 수나 있을지. 고모, 고국에서 3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여기 의료 시스템은 빨라요. 도착하자마자 수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고국에서 3주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고모와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한국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인도주의적 긴급 의료 이송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몇 곳에도 연락했죠. 영어로 된 응급 상담 창구가 있었고 담당자는 제 상황을 듣더니 즉시 의료진과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목소리, 웃음소리.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그 손. 지금 그 손은 병원 침대에 축 늘어져 있겠죠. 다음 날 아침, 대사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인도주의 조항으로 긴급 입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서류는 최소화하고 병원 측과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코디네이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 파악했습니다. 도착 시간만 알려주시면 응급팀이 공항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정말요? 공항에서요? 네.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모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아버지를 비행기에 태울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제 목소리가 확고하자 결국 동의했죠. 에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네, 고모. 아버지 살릴 수 있어요. 한국이라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꼭 살려내겠다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아버지에게 2번째 기회를 줄 거라고 믿었어요. 이틀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착이 아니라 마중을 나온 거였어요. 아버지를 태운 비행기가 곧 착륙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 이틀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서류 문제로 출발이 계속 미뤄졌어요. 고국 병원에서는 환자 이송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항공사에서는 의료진 동행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수십 통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대사관, 고국 병원, 항공사, 보험사.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렸죠. 그러던 중 한국 대사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도주의 조항을 적용해서 서류 절차를 단축했습니다. 내일 오전 비행기로 출발 가능합니다. 정말요? 진짜 내일이요? 네. 환자분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고모에게 전화했을 때 고모도 울먹였어요. 에바, 내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졌어. 괴사 범위가 넓어졌대. 의사 선생님이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댔어.
고모, 내일 한국으로 출발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괴사 범위가 넓어졌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비행기 안에서 버틸 수 있을까? 8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다음 날 아침, 고모에게서 사진이 한 장 왔습니다. 아버지가 들것에 누워 공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코와 입을 덮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약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정오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시계만 쳐다봤어요. 지금쯤 이륙했겠지. 지금쯤 상공을 날고 있겠지.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죠. 그러다 5시간쯤 지났을 때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바, 내 아버지 혈압이 떨어지고 있대. 동행한 의료진이 링거를 더 놓고 있는데. 고모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90에서 70까지 내려갔대. 의료진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데. 에바, 내 아버지가. 고모, 괜찮을 거예요. 한국까지만 버티면 돼요. 거기 도착하면 바로 응급실로 갈 거예요. 저는 고모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70이면 위험한 수치예요. 그걸 저도 알고 고모도 알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착륙하자마자 바로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고 썼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응급팀이 공항에서 대기 중입니다. 착륙 시간 알려주시면 게이트 앞에서 바로 인계받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조금 안심했어요. 한국 의료진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6시간, 7시간. 저는 호텔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창밖을 봤다가, 시계를 봤다가, 핸드폰을 확인했다가, 손톱을 물어뜯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다 8시간 만에 고모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에바, 괴사 범위가 더 넓어졌대. 의료진이 다리 색깔이 변하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 색깔이 변한다는 건 혈류가 완전히 끊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고모, 얼마나 남았어요? 착륙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대. 1시간 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시간 반. 90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서성이며 전광판만 쳐다봤어요. 비행기 도착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분 전, 10분 전, 5분 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의료진 복장을 한 사람들이 들것을 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들것 위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안에서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에바예요. 이제 괜찮아요. 한국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돼요. 아버지가 더 불안해할 테니까요. 한국 응급팀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료진이 제게 말했어요. 보호자시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 차 타세요. 네. 네. 저는 들것을 따라 뛰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불빛은 깜빡이고 있었죠. 아버지를 차 안으로 옮기는 동안 의료진은 계속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혈압 65. 링거 속도 올리겠습니다. 산소 포화도 88. 산소량 증가.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손놀림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차 안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 사람들이라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한국에만 도착하면 살릴 수 있다. 제가 고모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아버지를 살려야 해요. 꼭 살려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은 느껴졌습니다. 약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저는 그 맥박을 느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달라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요. 병원까지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가 응급실 입구에 멈추자마자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6명의 의료진이 일제히 달려 나왔습니다. 환자 인계합니다. 67세 남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하지 괴사, 혈압 65, 산소 포화도 88. 공항에서 함께 온 의료진이 빠르게 상황을 전달했어요. 병원 의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보호자분은 저 따라오세요. 간호사 한 명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복도는 밝았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모든 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었죠. 아버지는 응급실 한쪽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한 명은 혈압을 재고 다른 한 명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버지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괴사 범위 확인. 무릎 아래 15cm. 색상 변화 심각. 폐혈증 검사 바로 들어갑니다. CT 예약 지금 넣을게요. 그들은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다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보호자분. 한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 즈음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표에는 혈관외과 박형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분 딸이시죠? 네. 네, 맞아요. 지금 상태 설명드릴게요. 일단 혈압이 너무 낮아서 쇼크 상태입니다. 괴사도 상당히 진행됐고요. 지금부터 검사 들어갈 건데 12분 안에 끝날 겁니다. 12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국에서는 CT 한 번 찍는 데만 몇 시간씩 기다렸거든요. 네. 응급 환자니까 바로 진행합니다. CT로 혈관 상태 확인하고 혈액 검사로 폐혈증 수치 확인하고 다리 조직 괴사 정도까지 파악할 겁니다. 보호자분은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세요. 박형수 씨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자마자 힘이 풀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12분 안에 끝난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고국에서는 3주를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12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의료 시스템이구나. 이게 제대로 된 응급 체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11분 후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저는 벌떡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박형수 씨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 다리 사진이 떠 있었어요. 혈관들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었죠. 여기 보세요. 박형수 씨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막혔어요. 혈류가 안 가니까 조직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폐혈증 수치도 높게 나왔고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다리를 못 살립니다. 수술.
언제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요. 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 바로라고요? 응급 수술입니다. 1분도 지체할 수 없어요. 괴사된 조직 제거하고 혈관 재건해야 합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다리는 살릴 수 있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형수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수술이에요. 괴사 범위가 넓고 혈관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런 케이스 많이 다뤄봤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박형수 씨는 제게 티슈를 건넸어요. 보호자분, 지금 우는 건 나중으로 미루세요. 수술 동의서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에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는 동안 박형수 씨는 계속 설명했어요. 수술 과정, 위험 요소, 회복 가능성.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이 사람은 프로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거예요. 동의서 작성을 마치자 박형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수술실로 올라갑니다. 보호자분은 5층 수술 대기실로 가세요. 거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박형수 씨를 따라 복도로 나왔어요. 아버지는 이미 수술실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들것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수술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전광판이 있었어요.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거였죠. 저는 의자에 앉아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떴어요. 환자명 슈미트. 수술명 하지 혈관 재건술 및 괴사조직 제거술. 상태 진행 중. 진행 중. 그 두 글자를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수술대 위에 있어요. 의사들이 아버지 다리를 살리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고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도착했어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신대요. 고모에게서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에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내 아버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그게 너무 다행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차들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이 도시는 밤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병원은 한밤중에도 사람을 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긴 밤이 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있으니까요. 여기라면, 이 나라라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에바 슈미트 씨 맞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중국 관광청 왕 매니저입니다. 기억하시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왕 매니저. 제가 3달 동안 중국에서 촬영할 때 제 옆에 붙어 다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호텔 문을 두드리고 촬영 각도를 지시하고 편집본을 검열하던 그 사람이요.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왕 매니저는 짧게 웃었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슈미트 씨, 계약 위반 건은 나중에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러 전화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한국 병원에 계시더군요.
아버지 치료 때문이라면서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제가 어디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슈미트 씨, 우리가 당신을 모니터링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신 SNS 계정, 위치 정보, 전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요? 권리요? 계약서 읽어보셨어요? 스폰서십 기간 동안 당신의 모든 콘텐츠와 활동은 우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 이미 계약 해지했어요. 해지 통보만 했지. 법적 절차는 안 끝났죠. 그러니까 아직 계약 상태예요. 그리고 슈미트 씨, 당신이 한국 병원 영상 찍으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상이요? 저는 영상 생각 같은 거 한 적도 없어요. 지금은 아버지 살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전 영상 안 찍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유튜버잖아요. 당연히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 놓칠 리 없죠. 아버지가 한국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가. 뭐 이런 스토리 만들 거잖아요. 왕 매니저의 목소리는 비꼬는 투였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제 아버지가 수술대 위에 계세요.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영상 타령이에요? 그래서 더 문제죠. 당신이 만약 한국 병원 칭찬하는 영상 올리면 그건 중국 의료 시스템 비하하는 거예요. 계약 위반입니다. 위약금 3억 원 각오하세요. 3억 원. 그 금액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돈 없어요. 평생 모아도 그만큼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 안 올린다고 했잖아요. 입으로야 뭐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한국 병원, 한국 의료진, 한국 시스템, 이런 거 언급하는 영상 절대 올리지 마세요. 올리는 순간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왕 매니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저를 가만 안 두는 거죠?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고, 무서웠고, 억울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살리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네. 괜찮아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수술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가고 나서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광판을 봤어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는 수술대 위에 계세요. 의사들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협박 전화나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니에요. 겁먹으면 안 돼요. 왕 매니저가 뭐라고 하든 저는 아버지를 살리는 게 먼저예요. 영상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아버지 생명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어요. 3억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 소송을 걸면 어떡하죠? 저는 그 돈 낼 수 없어요. 집도 팔아야 할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고모였어요. 에바, 보험사에서 연락 왔어. 내 아버지 치료비 지급 거부한대. 뭐라고요? 해외 병원 치료는 보험 적용 안 된대. 특히 긴급 이송은 사전 승인 없이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생명이 위급해서 온 건데요.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보험사에서는 규정상 안 된대. 변호사 통해서 이의 제기하래.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치료비까지요? 한국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수술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나올 거예요. 입원비까지 하면 더 많겠죠. 고모, 어떡하죠?
일단 병원의 상황 설명해봐. 분할 납부라도 가능한지 물어보고.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협박, 소송, 치료비.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형수 씨였어요. 수술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스크는 벗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술은요? 지금 혈관 재건 중이에요. 잠깐 나와서 보호자분 상황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네. 박형수 씨는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울었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말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형수 씨 눈빛이 따뜻해서 그만 입을 열고 말았어요. 치료비 문제가 보험사에서 지급 거부했어요. 박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해외 환자들 자주 그런 문제 생기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일단 치료부터 끝냅시다. 돈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돼요. 지금은 환자분 생명이 먼저예요. 하지만 선생님, 제가 돈이 없어서. 돈 없으면 병원이 못 살린다고 생각해요? 박형수 씨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환자 생명이 우선이에요. 돈은 그 다음 문제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아버님 꼭 살려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형수 씨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울지 마세요. 아버님 깨어나실 때 환한 얼굴로 맞아드려야죠. 박형수 씨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의사구나.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의사. 저는 눈물을 닦고 전광판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형수 씨라면, 이 병원이라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전광판에 진행 중 글자는 계속 깜빡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복도를 걸었다가 돌아오고 창밖을 보다가 다시 전광판을 확인했죠. 6시간째 되던 때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한 명이 급히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간호사는 제게 대답하지 않고 복도 끝으로 뛰어갔어요. 곧 다른 의료진 2명이 카트를 밀고 나타났습니다. 카트 위에는 각종 장비들이 실려 있었죠. 그들은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수술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폐혈증 수치 급등했어요. 링거, 속도 최대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해요. 지금 저 안에서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버텼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를 잃을 순 없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형수 씨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선생님. 저는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박형수 씨는 제게 다가와 한숨을 쉬었어요. 위기는 넘겼어요. 정말요? 네. 폐혈증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혈압이 떨어졌어요. 괴사 조직에서 독소가 퍼진 거죠. 그래서 항생제 투여량 늘리고 수액도 더 넣었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박형수 씨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직 수술 안 끝났어요. 이제 혈관 재건 마무리 단계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박형수 씨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자로 돌아와 앉았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실감이 안 났어요. 아버지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몇 분 사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병원에서 온 연락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슈미트 씨, 왕 매니저예요. 또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통화할 상황 아니에요.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요? 당신 SNS 확인했어요? 누군가 당신 아버지 한국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글 올렸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제 SNS에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에바가 아버지 살리려고 한국까지 갔대요. 응원합니다. 그 댓글 아래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당신 계정에 올라온 거니까 당신 책임이에요. 우리는 이미 법무팀 통해서 당신 보험금 동결시켰어요. 뭐라고요? 당신 아버지 치료비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우리가 보험사에 압력 넣었거든요. 당신이 계약 위반했다고 통보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금 동결이요?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계약 위반하고 우리 뒷담화하고 한국 찬양하는 콘텐츠 만들려고 하고 이제 대가 치를 시간이에요. 왕 매니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예요. 당신이 한국 의료 시스템 칭찬하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3억 원 각오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보험금 동결, 치료비 거절, 소송 위협.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떡하죠? 치료비는 어떻게 내요? 수술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입원비에 약값까지 하면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버지를 살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간호사였어요. 아까 저를 걱정해 주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분, 또 우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는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드시죠? 근데 조금만 더 힘내세요. 수술 거의 끝나간대요. 정말요? 네. 박 선생님이 지금 마무리하고 계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조금 힘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희가 할 일 한 거예요. 간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다시 앉았어요. 있잖아요. 보호자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비 같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박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보험 문제 있다고. 근데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 도와줄 방법 있어요. 사회복지사님이랑 상담하면 분할 납부도 되고 긴급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우리 병원은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 없어요. 환자 먼저예요. 항상. 간호사는 다시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예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의료인들이에요. 8시간째, 9시간째.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전광판에 글자가 바뀌었어요. 수술 완료. 저는 그 글자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박형수 씨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보호자분. 네, 선생님. 저는 달려갔습니다. 박형수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수술 성공했어요. 다리 살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박형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아버님 살아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았어요. 한국이 아버지를 살렸어요. 수술이 끝나고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볼 수 있었어요.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살아 계셨어요. 박형수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지금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중이에요. 몇 시간 후면 일식 회복할 겁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형수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 일 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팀 전체가 함께 했어요. 그래도, 보호자분, 이제 좀 쉬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언제 마지막으로 밥 먹었어요? 그 말에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언제 먹었더라? 어제, 그제, 기억이 안 났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안 되죠. 1층 식당 가서 뭐라도 드세요. 아버님 깨어나시면 보호자분이 건강해야 간호할 수 있어요. 박형수 씨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시간은 새벽 4시였습니다. 식당은 텅 비어 있었지만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야간 메뉴 코너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따뜻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떨려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국물만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그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졌어요. 첫 숟가락을 뜨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국밥을 먹으며 울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간호사였어요. 아까 저를 위로해 주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혼자 우시면 안 되죠.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간호사는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커피였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수술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님을 한국까지 데려온 거. 저도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치료비 문제도 있고, 그건 해결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힘을 얻었어요. 국밥을 다 먹고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어요. 하지만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쯤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고 계세요. 저는 벌떡 일어나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눈을 뜨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는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에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힘이 느껴졌어요. 네, 아버지. 저예요.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서로 손을 잡고 울었어요. 박형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기분 어떠세요? 아버지는 박형수 씨를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앞으로 회복만 잘하시면 돼요. 박형수 씨는 아버지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붕대로 감긴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혈류 잘 돌고 있어요. 괴사됐던 부분은 제거했고 혈관도 재건했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다리를 살린 건가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살렸어요. 재활 잘하시면 걸으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왕 매니저였습니다. 저는 이제 지쳐서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지 않으면 계속 전화할 게 뻔했어요. 뭐예요? 슈미트 씨, 당신 SNS 확인했어요? 댓글을 봤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당신 응원하고 있더군요. 한국 의료진 칭찬하는 댓글도 많고 당신이 그런 분위기 만든 거예요. 이것도 계약 위반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댓글은 사람들이 단 거예요. 상관없어요. 당신 계정이니까 당신 책임이에요. 우리는 이미 국제법무팀 통해서 당신 재산 조사 들어갔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더군요. 소송 걸면 전부 압류될 거예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근데 제 아버지는 살았어요. 한국 의료진이 살렸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뭐라고요? 전 더 이상 겁먹지 않을 거예요. 소송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전 아버지가 살아서 행복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중환자실로 돌아가니 아버지는 깨어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약한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어요. 에바. 네, 아버지.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한국이 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병원이, 이 의료진들이 아버지를 살렸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를 봤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달리는 차들. 이 나라에 빚을 졌구나.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살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한국이 아버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거예요. 이 나라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수술 후 사흘째, 아버지는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다는 건 상태가 안정됐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 병실로 갔습니다. 병실은 넓고 깨끗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죠. 따뜻하구나.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그날 오후 재활치료팀이 찾아왔습니다. 3명이었어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재활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김지훈입니다. 젊은 남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3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앞으로 환자분 재활 담당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훈 씨는 아버지 다리를 살펴봤어요. 수술 잘 되셨네요. 박 선생님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이 정도면 보행 가능성 충분합니다. 정말 걸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지훈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환자분이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날부터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부터였어요. 아버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김지훈 씨와 간호사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천천히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팔로 침대를 짚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났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힘든 일을 해내셔야 하다니.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틀 후에는 침대 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 후에는 휠체어로 옮겨 앉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영양팀에서 찾아왔습니다. 영양사는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표를 가져왔어요. 환자분은 당뇨가 있으시니까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특별히 짠 식단이에요. 식단표에는 하루 3끼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걸 피해야 하는지 전부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양사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환자분 회복이 우리 목표예요. 식단도 치료의 일부예요. 그날 저녁, 아버지 식사가 나왔습니다. 현미밥, 생선구이, 나물 반찬, 그리고 미역국이었어요. 양은 적었지만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스스로 밥을 떴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아버지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고국에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이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게 됐어요. 2주일째 되던 날, 김지훈 씨가 특별한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보행 보조기였어요. 오늘은 서는 연습해 볼 거예요. 서요? 벌써요? 아버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어요. 시도해 봅시다.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지훈 씨가 한쪽을 잡고 저는 다른 쪽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아버지는 신음을 냈어요. 아팠던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힘을 주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섰습니다. 완전히 서지는 못했어요. 보조기에 기대고 우리가 부축했지만 그래도 섰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바닥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 있어. 내가 서 있어. 저도 울었어요. 김지훈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걷기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보조기를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연습이었어요.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쉬고 다시 걷다가 쉬었어요. 힘드시죠? 김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계속할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강한 분이었구나. 4주째 되던 날, 아버지는 보조기만 잡고 혼자 10걸음을 걸었습니다. 저와 김지훈 씨는 양옆에서 지켜봤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었습니다. 10걸음을 다 걷고 나서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았어요. 숨이 거칠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해냈어. 걸었어.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김지훈 씨는 박수를 쳤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 속도면 퇴원할 때쯤엔 지팡이만으로도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박형수 씨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경과를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재활팀에서 칭찬 많이 하던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박형수 씨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형수 씨는 손을 저었어요. 환자분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는 다리만 고쳤을 뿐이에요. 다시 걷는 건 환자분이 하신 거예요. 박형수 씨는 아버지 다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붕대를 풀고 상처를 살펴봤어요. 흉터는 남겠지만 기능은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아버지는 박형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박형수 씨는 아버지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저한테 제일 큰 보답이에요. 박형수 씨가 나간 후
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였어요. 에바. 네, 아버지. 이 나라가 참 대단하구나. 그러게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치료사 선생님들. 모두 진심으로 날 살리려고 애썼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걷길 바라서.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었구나.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평생 이 나라 잊지 말아요. 그래, 잊지 말자. 절대로. 우리는 창밖을 보며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퇴원 날은 수술 후 6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병실을 나왔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으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가방을 들고 따라갔죠.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들이 하나둘씩 나와 인사했어요. 퇴원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또 오시면 안 돼요. 건강하게만 계세요. 아버지는 한 분 한 분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간호사실 앞에서 멈춰섰어요. 잠깐만. 아버지는 간호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간호사 4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간호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들은 황급히 일어나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할 일 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버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거든요. 저도 울었어요.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박형수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퇴원 환자를 배웅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닐 텐데 일부러 내려오신 거였습니다. 환자분, 퇴원 축하드려요. 선생님. 아버지는 박형수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박형수 씨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이 제게 2번째 삶을 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형수 씨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아줬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한국은,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이런 의료진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형수 씨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나라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좋은 날씨구나. 그러게요, 아버지.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비행기는 모레 탈 예정이었어요. 이틀 동안 서울에서 쉬다가 돌아가기로 했죠. 호텔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아버지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빌딩들, 도로들, 사람들. 모든 게 살아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에바. 네, 아버지. 이 도시가 날 살렸어.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응급실에서 수술실까지, 중환자실에서 재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갔어. 한 치의 빈틈도 없었어. 네, 맞아요. 고국이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3주를 기다리다가 죽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도착한 지 12분 만에 진단이 끝났어. 그리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지.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의료 시스템이구나.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저도 울었어요. 아버지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유튜브를 켰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응원하는 글, 걱정하는 글, 그리고 한국을 칭찬하는 글들이었어요. 에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한국 의료진이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에바 가족에게 행운이 있기를.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왕 매니저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받았습니다. 뭐예요? 슈미트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한국 관련 영상 올리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 올릴게요. 정말요? 네. 전 영상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지금은 아버지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왕 매니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럼, 좋아요. 계약 위반만 안 하면 우리도 소송 안 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에바, 괜찮은 거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영상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아버지를 살렸는지, 이 나라 의료진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송이 두려웠습니다. 3억 원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어요. 가끔 쉬면서, 하지만 꾸준히 걸으셨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에바. 네, 아버지.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널 낳아서 키워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살지 못했어.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자랑이야. 나를 살리기 위해 여기까지 데려온 용감한 딸.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바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며 저는 호텔 방을 둘러봤어요. 이틀 동안 머물렀던 이 작은 공간이 이제 떠나야 할 곳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보고 계셨어요. 다시 올 수 있을까? 물론이죠, 아버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그래, 꼭 다시 오고 싶구나. 이 나라에 제대로 감사 인사하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받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비행기 시간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렌즈를 돌렸어요. 아버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라고? 한국에 대해서요. 진심으로.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나라입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떨렸어요. 고국에서는 3주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이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도착하자마자 치료가 시작됐어요. 12분 만에 진단이 끝났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치료사 선생님들 모두가 진심으로 저를 살리려고 애썼어요. 돈이 없어도 치료해 주셨어요. 보험이 안 돼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이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이 나라의 의료진과 시스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따뜻함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영상을 끄고 나서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올릴 거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소송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한국이 아버지를 살린 건 사실이에요. 이걸 숨기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올려라. 진실은 숨길 수 없는 거야. 저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이 제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우리 다시 올 거예요.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래, 꼭 다시 오자. 그리고 제대로 감사 인사하자. 우리는 손을 꽉 잡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은 점점 멀어졌지만 마음속에는 더 가까워졌어요. 이 나라는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한 나라예요. 평생 잊지 못할 나라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의료진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지, 소송이 두렵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따뜻함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